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2,300억 원을, 나머지는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일반 영업장 등에 지급됩니다. 화이자가 미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주말 최소 40만 명 이상이 부스터샷을 접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선제적으로 상용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잠시 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해외 체외 진단키트 전문 회사인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접종자의 경우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손 반장은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직전주와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2,510명이 확진돼 직전주보다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이 직전주보다 49.5%인 211.3명, 수도권은 33.8%인 472.3명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급증에도 예방접종이 확대돼 중증과 사망은 줄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델타형 변이 확진자 규모도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0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3,063명으로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9.9%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사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확인된 신규 변이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감염이 2,924건, 해외 유입이 142건이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 중에서도 알파형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923명이 모두 델타형 변이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델타형 변이가 국내에서도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되면서 검출률도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 총 2,64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계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18차 계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488억 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약 2,392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96억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주요 보상 항목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일반 병상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및 일반 환자 진료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제로 물가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재부는 가스와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 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1년 전보다 4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금액 지수는 143.1을 기록해 1년 전보다 45.2% 상승했습니다. 수입 금액 지수는 2015년 100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 45.2%도 2010년 5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수입 물량 지수는 120.11로 작년 8월보다 13.5% 높아져 12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인구가 21개월째 자연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8%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7.1%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300여 명이 더 많아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계속됐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30대 인구 감소세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1년 전보다 7.9% 줄었고 이혼은 법원 휴정에 지난해 7월 이혼이 몰렸던 기저 효과가 더해지며 15.1% 감소했습니다. 우유에 이어 탄산음료와 주스 등 음료 가격도 줄줄이 오릅니다. LG생활건강은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 납품하는 자회사 코카콜라와 혜태 HTB 제품 36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배 사이다 가격은 5%, 스프라이트는 7.1%, 환타 오렌지는 8.3% 오를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페트와 알루미늄, 원당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데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진식품도 2012년 이후 9년여 만에 하늘보리와 아침햇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우유가 다음 달부터 우유 가격을 5.4% 인상하기로 하면서 매일우유와 남양유업 등 다른 업체도 잇따라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중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치솟아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하루 2,88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엿새째 요일별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행 거리 두기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번 언급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물론 이 부분이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현행 거리 두기가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4단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단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일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추석 연휴 이전에 2,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에 3,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물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 즉 환자가 폭증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 제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의 현행 거리두기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추석 연휴 여파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확진자 수가 방역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3,500명을 넘길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글쎄요, 일단은 지금 그 델타 변이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유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조치를 제가 보기엔 추석 연휴 기간에 분명히 인구 대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방역 정책을 오히려 강화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백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서 일정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현재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 추석 여파가 실제로는 추석 연휴 기간인 화요일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현재 진행형이고 잠복기나 이에 따른 연쇄 감염 등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여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원해서 몇 명까지 확진자가 증가를 할 거냐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의 경향성으로 볼 때는 3,500명을 넘어서 많게는 4,000명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한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더 급증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단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방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뒤 7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감염력이 없어질 수는 있는데 일부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 발현 뒤 7일이 넘어가도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일로 단정해서 입소한 환자를 퇴소시키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퇴소 이후에 3일 동안은 추가적으로 자가격리를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3일 동안 추가적인 자가격리 후에도 그러면 일부의 사람들에서 체내의 바이러스가 전파력을 다 소실할 거냐? 이 부분은 단원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분들이 그 7일 동안 입소하고 3일 동안 추가적인 자가격리한, 그러니까 토탈 10일 동안 사회적으로 약간 접촉을 피하신 이후에 바로 지역사회로 복귀를 했을 때 일부의 사람들 중에서는 다시 감염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이전에 PCR 검사는 필요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PCR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우려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나온 권고안 이전에 기존의 자가격리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보통 10일 정도 경과하면 퇴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PCR 검사를 안 하세요. 심지어 PCR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와도 퇴소를 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변수로 작용해서 일부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들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전파의 우려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퇴소든 아니면 자가격리 해제든 이 마지막에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자가격리를 계속 이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약간 재택치료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이 좀 적용될 필요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겠고 또 퇴원을 하기 전에 정확한 PCR 검사와 또 퇴원을 하고 나서 자가격리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0월 말이 지나면 또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딱 못 박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그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80% 가까이가 접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나온 시점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시점에 유행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네. 일단 지금처럼 특정 날짜, 시점을 이렇게 딱 언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약속을 지키는 개념으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오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날짜,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검토하는 시점은 적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시점 당시에 희망은 하되 아직 접종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1차까지만 불안전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2차 접종 후 완료 시점이 안 된 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고위험군 내지는 바이러스 노출이 많은 직업군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 기회를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형평성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점을 못 받기보다는 상황을 개선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 시설에 제한이 생기는 건데 백신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페널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정 부분 또 연관성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백신 패스도 일종의 위드 코로나 개념의 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국민들이 접종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예측하기에는 한 국민들 중에 570만 명 정도가 아직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감염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라 개념은 어쨌든 시점은 차치하고 필요한 조치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거나 불안전 접종 상태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특히 1차 접종 시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서 2차 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 접종 방안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더불어서 지금 백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백신 접종 방안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이 우려돼서 못 맞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정부가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 예약률이 5%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와 70대 이상에서 예약률이 유독 낮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70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못 맞고 계신 분들이 보다 안전성이 높은 백신들의 어떤 도입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20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로 접종이 되고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심근염 발생 등의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차치하고 일단 미접종자분들이
좀 우려를 덜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면에서는 노바백스가 지금 mRNA 백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에 대한 도입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소아청소년들도 지금 mRNA 백신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접종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접종률이 상당히 낮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안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죠. 이 싱가포르는 접종률이 82%에 달하는데 최근에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해외 국가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특정 비율로 백신 접종률이 도달했을 때 급격하게 완화를 하지 않고 단계별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위중증 비율이나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치사율 같은 경우에 0.1%에서 2%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확진자 대비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여기에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확진자 수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로 단계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완화가 아닌 단계적 완화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르면 다음 달 말에 5세에서 11세 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화이자의 임상 데이터를 보니까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용량만 맞게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낮으면 체중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대비 그 체중의 비율로 용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5세에서 11세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성인 용량이 지금 30마이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3분의 1 수준인 10마이크로그램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양을 썼을 때에는 오히려 성인에서보다 더 이상 반응 빈도나 강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이 5세에서 11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2세에서 17세도 마찬가지로 이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연령대는 물론 성인하고 그 체중 차이가 급격하게 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연령대는 감염되더라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반면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일단 감염에 또는 위험도를 적어도 일정 수준으로만 낮춰주는 접종 방안이 아무래도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전환이 요즘 가장 큰 화두인데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치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한 뒤 최소 40만 명 이상이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미접종자에겐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 뒤 첫 주말 동안 적어도 40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ust over this past weekend, at pharmacies alone, over 400,000 Americans received the additional protection of a booster.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약국을 통해 부스터샷을 맞도록 이미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지난 23일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추가 접종 대상자를 기존 취약층에서 의료진과 교사 등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직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시행한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미접종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다음 달 3일부터 변경된 그린패스 발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증명서가 있어야 공공장소 출입이나 대중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백신을 2회차까지 맞은 사람에게 발급됐던 기존의 그린패스는 일괄 폐기되고 부스터샷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경우, 2회차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경우 등으로 발급 조건이 변경됩니다. 이들은 유효기간 6개월에 새로운 그린패스를 받게 됩니다. 2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147만여 명은 새로운 그린패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자가 신고한 이상 반응 대부분이 경미한 증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9일 사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 중 접종 당일부터 7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상 반응을 신고한 22,191명 대상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71%는 접종 부위 통증을, 56%는 피로감을, 43%는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접종 후 입원은 13명으로 집계됐으며 입원에 이르게 된 사유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신고된 이상 반응의 종류와 빈도가 2차 접종 후 반응과 유사하다면서 대부분 경미했고 오래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네, 빠르면 10월 말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FDA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긴급 사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 2,200여 명에게 성인 기준 투여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2차례 투여한 결과 어린이들에게도 12세 이상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은 접종 부위 통증이나 발열 등 보통 10대들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거나 적었으며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대한 긴급 사용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승인받은 점을 고려하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긴급 사용도 이러면 10월 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5세에서 11세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델타 변이 유행과 가을 학기 개학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고 있는 어린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만 취약층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어 11세 이하 어린이의 백신 접종도 중요한 방역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2%로 성인들의 접종 완료율 66%보다 크게 낮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조사 결과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 가운데 26%는 긴급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마치겠다고 한 반면 40%는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이었고 25%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2세까지 영유아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의 인재와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27일에서 28일 열린 인재 관련 업무회의에서 중국이 2025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2030년까지 혁신 인재 양성 능력을 뚜렷하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5년까지는 여러 영역의 인재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에서 세계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써야 한다면서 세계 첨단 기술, 주요 경제 분야, 국가 중대 필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철군 관련 미 상원 청문회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아프간 전쟁이 전략적 실패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프간 정부의 급격한 몰락을 막기 위해 미군 일부가 남았어야 했다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이 군 수뇌부의 조언을 무시하고 완전 철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 맥켄지 중부사령관에게 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프간 정부의 급격한 몰락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프간 군대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에 자신도 놀랐다며 판단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We need to consider some uncomfortable truths. That we didn't fully comprehend the depth of corruption and poor leadership in the senior ranks. 이어 밀리 합참의장은 20년간 진행된 이 전쟁의 결과는 전략적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간 군대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존재와 기술에 의존하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실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 합참의장은 아프간 정부의 몰락을 막기 위해 최소한 2,500명의 미군이 남아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완전 철군 결정과 다른 내용에 공화당 의원들은 군 수뇌부의 조언이 무시된 것인지 추궁했고 밀리 합참의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조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군 수뇌부의 조언이 무시됐다는 공화당의 비난에 백악관은 적극 대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었으며 미군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탈레반과 전쟁 중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at would not be a long-standing recommendation. That there would need to be an escalation, an increase in troop numbers. It would also mean war with the Taliban. 아프간 철군을 둘러싸고 미군 수뇌부와 백악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가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권을 놓고 우리나라 부산과 경쟁할 전망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로마 시장 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에게 서한을 보내 2030년 월드 엑스포의 로마 유치 의사를 밝혔다고 공영방송 라인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서한에서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 로마를 내세울 것이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도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까지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힌 도시는 부산과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가 지난 4월 가장 먼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냈고 6월에는 부산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서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현지 시간 28일 저녁 바다에 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용암이 대서양에 닿으면서 수증기로 인한 거대한 구름이 만들어지고 용암이 절벽 근처에 쌓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라팔마 섬 용암이 바다까지 온 것은 지난 19일 쿰브레 비에하 국립공원에서 화산 폭발이 시작된 지 9일 만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당국은 용암과 바닷물이 접촉하면서 폭발이나 독가스가 배출될 수도 있다며 야외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라팔마 섬 화산 폭발로 지금까지 거의 600채의 집과 농장이 피해를 받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더라도 의료 체계가 받쳐준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도 4천만 회분이나 확보를 한 상황인데 문제없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우리나라는 발빠른 진단키트 상용화로 확산 억제에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체외 진단키트 전문 회사인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바로 회사 이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젠텍, 어떤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네, 저희 수젠텍은 수젠텍의 약자인 스마트, 유비쿼터스, 진, 테크놀로지라는 약자의 수젠텍이고요. 이 이름은 저희 수젠텍이 앞으로 그 당시 창업 당시에 향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떤 기술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저희의 CI에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이오 기업 회사명에 스마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과연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계실지 관심이 가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젠텍은 항체 신속 진단키트와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항체와 항원 진단키트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체, 항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데요. 맞아요. 수젠텍의 경우는 항체 진단으로는 FDA EUA를 처음 받았고요. 국내에서는. 또 항원 진단의 경우에는 유럽의 COC라는 정식 허가를 처음 받은 회사입니다. 네. 이 항원 항체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항체 진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면역 반응이 생기는 항체를 측정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어떤 그 인펙션 또는 이제 용도는 백신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생기는 백신을 인젝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서 생기는 항체, 이 항체의 존재를 측정하는 그런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항원 진단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코에서 이제 수압이나 비강 또는 구강,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이러스 자체를 타겟으로 바이러스를 디텍션하는,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진단 제품이 항원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항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생긴 항체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일반 국민이 그걸 이용할 경우에는 뭐 무증상 감염자에서 항체가 뭐 형성되는지 이런 것도 가려낼 수가 있겠네요. 초창기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WHO의 가이드라인도 있기도 했고요. 무증상일 때 특히나 이번 같은 코비드의 특성이 무증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무증상이 있었고 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잠복 기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항체라는 진단 방법은 원래 진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항체가 생기려고 하면 이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항체가 생길 때까지 1, 2주에 이 윈도우가 있거든요. 측정하지 못하는 생길 때까지. 그렇지만 이번에 무증상과 또는 이제 감염 잠복기가 길어지면서 이런 윈도우가 굉장히 이제 좁혀진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무증상의 대안으로 이 항체 진단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젠텍은 체외 진단 전문 네. 기업인데요. 네. 이 체외 진단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체외 진단은 것은 체외 진단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외부로 나오는 체액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인데요. 예.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나 혈액, 뭐 이런 소변 이런 데서 그게 존재하는 바이오 마크를 기반으로 그 마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질환과의 연계되는 것들을 진단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총칭해서 체외 진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체외 진단은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이 종합 검진을 받으실 때 받는 그 검사지에 그냥 60% 이상이 그 체외 진단이라는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땀, 소변 같은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체액을 통해서 질병이나 어떤 항체의 유무를 이제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체외 진단 그렇다면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도 궁금합니다. 수젠텍의 포트폴리오 좀 알려주시죠. 예, 수젠텍은 창업 당시부터 체외 진단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로 창업을 했고요. 네. 연구소 기업이라는 형태로 창업하기도 했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 특성상 굉장히 강한 장점이 시장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결국은 이제 대형 병원에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중소형 병원에서 쓰는 방법, 그리고 홈 테스트, 개인이 쓰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장별로 적용하는 플랫폼은 달라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형 병원은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정확도가 높은 또는 이제 이런 대량의 검사를 가능해야 하고요. 예. 중소형 병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POCT, 지금 코비드 같은 경우죠. 네. 이런 제품이 필요하고 홈 테스트 영역은 예를 들면 임신 테스트 같은 개인이 또는 입원 같은 경우는 코비드도 개인 영역까지 열었는데 이런 예. 걸 말합니다. 이제 수젠텍은 이런 종합병원의 이 타겟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뮤노블라시라는 대형 장비가 있고요. 예. 그 장비에 이제 알러지 진단, 예를 들면 혈액 내에서 저희가 100종 이상의 알러지를 진단하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진단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병원 타겟은 이제 코로나 진단 같은 이런 그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이런 제품들이 라인업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홈 테스트 영역이 저희 회사의 CI와 관계된 스마트 유비쿼터스라는 기술이 적용된 슈얼리 스마트라는 플랫폼 기반인데요.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성의 5종 호르몬을 패턴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 회사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회사명을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목표를 회사명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체외 진단 시장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모바일 또 유비쿼터스, 다중진단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은 이제 체외 진단이 그 사용자 측면이든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측면이든 기술이 한계를 넘는다면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 사실 꿈으로 그리는 진단의 어떤 그 영역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스마트 기반의 또는 유비쿼스 기반의 이러한 플랫폼 기술들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미래 그 체외 진단의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젠텍은 창업 초기에 어떤 그 애트리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했던 것도 그러한 이 융합 기술 기반으로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현해서 미래의 체외 진단 분야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이제 이런 체외 진단하는 업체들이 피 한 방울로 이렇게 모든 질병 다 네. 이렇게 진단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 피 한 방울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넘어야 될 기술의 허들인데 피 한 방울에서 굉장히 많은 마크를 측정하려면 예. 굉장히 고감도의 어떤 그런 정밀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언젠가는 가능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직은 우리가 넘어야 될 기술의 허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질문은 이제 이 수젠텍의 향후 어떤 사업 계획과도 밀접한 질문인데요. 이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사업 사업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우려하시지만 갑자기 저희 K 진단 사업이 그러면 네. 이 그 성장세력이 꺾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네. 이런 성장세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 올해 오면서도 지금 이 코비드가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나라들마다 이런 방역 정책이 바뀌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네. 그러면서 진단이라는 분야는 더 커질 것이고요. 예. 지금 K 진단으로 사실 많은 회사들이 작년 올해 굉장히 큰 성장도 했지만 많은 유동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동성을 가지고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다른 아이템들, 다른 플랫폼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제품들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성장세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뭐 제안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진단 분야는 1세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이 바이오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다들 퀘스천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진짜 놀라울 만한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가 산업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에서 저희가 이 속도가
국내의 경쟁이 아니고 결국적으로는 이 바이오가 지금 다 글로벌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최근에 이런 투자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장을 가속화시킬 필요는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을 뭐 창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회사들을 이제 같이 모여서 스케일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많이 기업들이 이게 겪는 또는 이제 고민인 상황이 인력입니다. 인력 양성이 저희 이 바이오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투자나 많은 것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성장은 했는데 여기를 받쳐줄 그다음에 이걸 더 성장시킬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력 양성 사업들이나 인력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은 좀 더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갭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성장 가속화와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젠텍의 진단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질병을 빠르게 손쉽게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수젠텍의 손미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21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하고 발사 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발사 준비 현황과 최종 준비 작업, 발사 조건 등을 검토해 발사 가능 기간을 확정했고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예비일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다음 달 중순까지 비행 모델 조립을 완료하고 발사 이틀 전까지 기체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발사체와의 통신 등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대화 내용을 인식하고 발음과 강세 표현 등 세부 항목을 평가해 사용자가 혼자서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대화형 교육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국내 학습 콘텐츠 개발 업체에 이전돼 실제 한국어 교육 서비스 앱으로 출시됐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의 욕창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낼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미 노스웨스턴대 공동 연구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피부에 무선 센서를 부착해 욕창 발생 위험 부위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피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욕창이 생기고 피부 온도가 높을수록 욕창이 빨리 진행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욕창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센서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굽히거나 눌렸을 때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환자의 움직임만으로 전력이 공급돼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만이 기억력 형성을 방해하는 과정이 규명됐습니다. 전남대 의대 연구팀은 비만이 뇌 속의 특정 유전 물질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성장 인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기억력 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만 기간이 길어지면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가 치료제 개발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자선을 쪼여 축산시설의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자선 속 전자들이 악취 물질과 반응해 분자 구조를 파괴하거나 분해를 유도해 악취 물질을 95% 이상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며 실제 축산 시설을 구축해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접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까지 고려한 수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